고대 이집트만큼 신비로운 문명은 많지 않아요. 3000년 넘게 지속된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직도 서 있는 피라미드와 여전히 영감을 주는 신화를 남겼어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탐사된 곳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걸 발견해요. 아비도스에서 고고학자들이 방금 3600년 된 왕릉을 발견했어요. 엄청 거대해요. 입구는 신들의 황금 상형 문자로 덮여 있죠. 그런데 파라오의 이름은 거기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통치자는 누구였고 이집트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아비도스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땅이었죠. 그들은 이곳이 오시리스의 매장지라고 믿었어요. 말 그대로 죽고 시신이 분리되고 다시 살아나 저승을 다스리게 된 신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도스는 이집트의 영적 집결지가 되었죠. 파라오들은 여기에 놀라운 신전들을 지었어요. 세티 신전처럼요. 76명의 파라오 이름이 새겨진 왕명표 벽으로 유명하죠. 순례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오시리스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식적으로 재현했죠. 단순한 상징적 숭배가 아니었어요. 이집트판 코미콘이었죠. 그런데 슈퍼히어로 코스프레 대신 사람들은 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재현했어요. 당연히 파라오들은 오시리스 가까이 묻히려고 경쟁했죠. 아비도스는 부분적으로 묘지, 부분적으로 성스러운 도시, 부분적으로 사후세계 보험이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비도스 주변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최근 발견된 무덤이 바로 그 경우죠. 2025년 초 미국과 이집트 공동 연구팀이 불길하게도 아누비스 산이라 불리는 바위 언덕 아래를 파기로 했어요. 아누비스, 기억하시죠? 묘지를 지키는 자칼머리 신 말이에요. 발견된 왕릉은 지표면 아래 약 7m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고고학자들을 오래 피했지만 도굴꾼들이 이미 보물들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들은 분명 이게 엄청 중요한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구 없는 저택을 돌아다녀도 부자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방에는 약 5m 높이의 진흙벽돌 아치가 있었어요. 암컷 기린이 똑바로 선 것보다 높죠. 3600년 전에 지어진 걸 생각하면 여전히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건축의 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놀랄 건 없죠. 그래서 보물도 없고 황금 가면도 없고 안타깝게도 이름도 없어요. 왕의 신원을 밝혀줄 카르투슈는 읽을 수 없었죠. 이집트 무덤은 보통 안에 누가 있는지 자랑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카르투슈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로 둘러싸인 왕들의 큰 타원형 이름표였어요.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통하는 VIP 패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당신의 영혼은 사후세계 호텔에 체크인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당신의 이름, 즉 레는 단지 선생님이 같은 머리 스타일의 아이들과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의 핵심 부분이었죠. 렌이 살아남는 한 당신도 살아남았어요. 이름이 잊혀지는 건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여겨졌죠. 영혼은 이름 없이는 여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르투슈를 사원, 오벨리스크, 보석, 조각상, 무덤 벽 등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죠. 어디를 봐도 파라오의 존재감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거대한 무덤을 지었는데 3600년 후에 들어와서 이 사람 누구더라? 라고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혀 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가 영원히 도굴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타당해요. 카르투슈는 정말 중요했어요.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예 중 하나는 투트모세 3세의 무덤에서 나와요. 그의 매장실과 석관은 말 그대로 카르투슈 모양이었어요. 다시 말해 방 전체가 그의 이름에 살아있는 건축적 상징이었죠. 다행히 최근 발견된 무덤에서는 모든 게 지워진 건 아니었어요. 입구에 황금빛으로 칠해진 건 익숙한 두 수호자 이시스와 메프티스 신이었어요.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다시 이어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은 마법사였어요. 그녀의 자매 네프티스는 영원한 애도자이자 미라의 수호자였죠. 함께 그들은 여기 누워있는 누구든 사후세계를 혼자 맞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신비로운 파라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무덤은 제2중간기라는 이집트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명의 통치자 대신 여러 경쟁 왕국이 있었고 각자 작은 권력 기반을 가졌어요. 실제 이집트판 왕좌의 게임 같았죠.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아비도스가 있었어요. 한동안 이곳은 소위 아비도스 왕조라는 자체 왕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아는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신비로워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위대한 기념물도 거대한 보시도 없고 깨진 블록에 이름 조각만 있어요.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했어요. 2014년에 고고학자들이 그 그림자 같은 왕 중 하나인 세네브카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세네브카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가 꽤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의 뼈는 18개의 깊은 상처를 보여줬어요. 전투에서 입는 종류죠. 두개골, 등, 손에 타격을 받았고 아마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를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파라오 중 하나로 만들었죠. 그의 무덤은 소박했고 이전 왕들의 유물을 재사용했지만 귀중한 한 가지를 전달했어요. 바로 증거죠. 세네브카이 전까지 아비도스 왕조는 그저 이론이었어요. 그와 함께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 큰일일 수 있어요. 아비도스에서 새로 발견된 왕릉은 세네브카이의 것과 같은 배치와 스타일을 공유해요. 석회암 방, 진흙 벽돌아치, 보호신들이 있지만 훨씬 더 커요. 이는 다시 우리가 아비도스의 더 이른, 더 강력한 통치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가 누구든 위대한 이들과 함께 기억되고 싶어 했어요. 역사가 그를 지우려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의 무덤 옆에 추가 발견들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있어요. 실제로 꽤 멋져요. 아비도스에서 멀지 않은 바나위트 마을에서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대 도자기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파라오 매장지 근처에 도자기 공장이요. 현장에는 거대한 점토가마, 저장실, 심지어 오스트라카라는 깨진 조각들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고대 포스트잇이었죠. 쇼핑 목록 대신 그리스어와 민중 이집트어로 영수증이 긁혀 있었어요. 일상거래의 작은 기록들, 잃어버린 왕조, 왕 근처에서 찾을 거라고 절대 예상 못할 종류의 것들이죠. 솔직히 도공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루한 영수증은 잊고 순례자와 관광객들에게 오시리스 머그컵과 아누비스 피규어를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세기 후 중세시대에 같은 땅이 묘지가 된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이 유골이 있는 진흙 벽돌 무덤을 발견했어요. 이는 아비도스가 파라오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중요성의 아우라를 유지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계속 이 언덕일까요? 이곳이 정말 4, 5세계로 가는 관문일까요? 결국 오시리스가 쉬고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믿음은 수천 년 동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파라오들과 나중에는 중세 가족들을 끌어들일 만큼 강했어요. 다른 의식, 같은 성스러운 땅이죠. 공평하게 말하면 로마인들은 오시리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들러 왔죠. 아비도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발굴은 계속될 거고 미래에 또 뭐가 발견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막을 위한 엑스레이 안경 같은 도구로 무장했어요. 모든 스캔이 숨겨진 방을 드러낼 수 있고 운이 좋다면 마침내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에게 그의 렌을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이상하게 몰입하게 됐어요. 곧 소식이 있기를 바라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만의 이론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무려 3,000년 넘게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근처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충격적인 걸 찾아냈습니다. 잊혀진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유적 아래에 파묻혀 있었고 파라오와 군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를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와인 항아리 하나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지도에서 중요한 지점들은 다 찍었다고 생각했죠. 피라미드, 테베, 룩소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들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새로 업데이트됐거든요.
이 세 도시는 의미가 컸고 나이는 약 3,400년이나 됐습니다. 발견 지점은 콩 엘 누고스라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지중해와 마리오트라는 염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죠. 이 발견은 학자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아무도 살지 않았고 기원전 332년 무렵 그리스인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이전부터 콩 엘 누고스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그리스 유적을 파던 중 뜻밖의 것을 봤습니다. 흑벽돌 벽이요. 맞습니다. 피라미드에 쓰인 그 방식, 신왕국시대 이집트인들이 쓰던 바로 그 흑벽돌이었습니다. 흑벽돌은 진흙과 점토, 모래, 짚을 섞어 물로 개고 가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려 만듭니다.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집과 사원, 궁전, 그리고 피라미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었죠. 물론 다른 문명도 흑벽돌을 썼지만 이집트식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현지에서 자란 집, 배치 방식, 모르타르가 다르거든요. 그 덕분에 전문가들은 콩 엘 누고스에 예전부터 이집트인이 살았다는 걸 알아챘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나왔습니다. 전체 가로망, 매몰된 건물들, 그리고 람세스 대왕이 직접 세운 사원까지요.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되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하며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그 사원 같은 건축물을 끝없이 올리길 좋아했죠. 인기가 워낙 높아 나중 파라오들은 아예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거나 자기 건물에 그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고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작은 마을의 낡은 흑벽돌이 아니었다는 걸요. 통째로 묻힌 한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추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곳이 아니었죠. 세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빗물이 부드러운 흑벽돌 벽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 깔려 있었고 병사들을 언급한 글이 있는 작은 무덤 예배소도 보였습니다. 이곳이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그건 이야기를 크게 바꿉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군이 움직였다는 건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방어였을까? 정복이었을까? 중요한 무엇을 통제하려 했을까? 이 도시는 아마 사막 가장자리에서의 와인과 물, 그리고 교역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규모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팀이 확인한 건 일부에 불과하죠. 지하에는 성곽과 창고, 행정건물, 더 많은 종교시설이나 왕실 건축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에 이 도시가 뭐라고 불렸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묻혀있지만 언젠가 드러나겠죠. 벽 속에서든 두루마리에서든 또 다른 깨진 항아리에서든. 그중 하나는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암포라라 불리는 도자기 항아리 조각에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인장에는 메리트 아텐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메리트 아텐 공주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네페르티티 왕비의 맏딸이자 투탕카문 왕의 누이였죠. 그렇습니다. 네페르티티와 투탕카문이 모두 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일이 람세스 대왕이 이곳에 사원을 세우기 대략 한 세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시는 네페르티티의 남편, 메리트 아텐의 아버지, 그리고 훗날 왕이 되는 투탕카문의 아버지인 파라오 아크나톤의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크나톤은 꽤 변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형이었죠. 그는 이집트의 종교를 통째로 바꾸려 했습니다. 기존 신들 대신 아텐이라 불리는 태양 원반만을 섬기라 강요했죠. 한마디로 오시리스도, 토트도, 세트도 끝! 이제부터는 오직 태양빛 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사에선 이를 아마르나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막 한가운데 아마르나라는 새 수도를 세웠으며 사원을 다시 설계하고 창가를 고쳐 쓰고 전통적인 종교 이미지는 금지했죠. 미술도 달라졌습니다. 조각 속 인물들은 머리가 길게 늘어나고 배살주름 같은 인간적인 모습과 취약함이 돌에 새겨졌습니다. 일부러 낯설고 파격적이었죠. 가족을 완전 무결한 신이 아니라 신성한 빛을 담는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니 모두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를 수밖에 없었죠. 가장 기묘한 건 통치 후 그의 아들 투탕카문이 태양 원반 관련 모든 것을 되돌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텐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텐에서 고대의 위대한 신 아문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문으로요. 투탕카문은 옛 신들을 다시 모셔오고 사원을 재개방했으며 아크나톤의 흔적은 가능한 한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태양 숭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편 이번에 나온 와인 항아리는 이 도시가 아크나톤 시대에 실제로 활발히 운영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한 단서죠. 그의 급진적 실험이 북쪽까지 뻗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항아리는 고대 이집트의 포도밭과 와인 생산이 북쪽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와인이 여기에 군사기지를 둘 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죠. 이 항아리는 메리트 아텐 공주가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태양 아래 태어나 그 이름도 태양에서 왔거든요. 메리트 아텐은 아텐이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급진적 종교개혁의 한가운데에서 파라오와 왕비의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훗날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길러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네페르티티와 함께 사원을 돌며 의식에서 시스트럼을 흔들었죠. 아크나톤이 수도 아마르나를 세울 때도 그녀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각별히 아꼈죠. 아마르나의 석벽에는 누구보다 메리트 아텐의 얼굴이 많이 새겨졌습니다. 사원마다, 성스러운 장면마다 그녀의 모습이 공경 속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기록은 흐려집니다. 왕권이 흔들렸고 투탕카문은 겨우 9살에 새 임무를 맡아야 했죠. 메리트 아텐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 사이를 잠시 이어준 과도기적 존재였던 듯합니다. 그녀는 스멘카레라는 인물과 결혼했습니다. 기록은 그가 누구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쇠퇴하는 왕조의 허수아비였을 수도, 존재가 희미한 그림자 왕이었을 수도, 심지어 그녀의 동생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한동안 권력을 잡아 공동 통치했습니다. 메리트 아텐은 막강한 지위인 대왕비 칭호를 받았죠. 하지만 스멘카레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불과 한 해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일부 역사학자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메리트 아텐이 사실상 통치자, 비공식 여성 파라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녀가 투탕카문을 길러 옛 질서 회복을 이끌 아이를 섭정으로써 돌보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아마르나 시대가 훗날 단죄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정보를 찾는 일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들은 아크나톤의 이단과 그에 얽힌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메리트 아텐도 예외가 아니었죠. 설령 그녀가 통치했더라도, 설령 투탕카문의 어머니였더라도 역사의 모래 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러난 이 세 도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인 아마르나 시대의 미스터리를 더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한 웅장한 무덤으로 지어져 사후 세계로의 순조로운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피라미드 건설 트렌드가 바로 이곳 약 4700년 전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집트 제3왕조의 통치자 파라오 조세르에 의해 지어졌어요. 지상에서 6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높이가 약 60m에 달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조세르 스텝 피라미드는 더 야심찬 피라미드로 나아가기 전에 건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 즉 시험대에 올랐던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지하미로에는 약 5.5km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가 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터널이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교한 수자원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카라에 위치한 이 거대한 복합단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해자는 폭이 최대 50m, 길이가 거의 3km에 달하는 연속적인 해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피라미드 주위에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 못의 평균 깊이는 약 20m입니다. 이 해자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과 바위를 모두 합치면 스텝 피라미드 자체의 약 10배에 달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해자가 스텝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돌과 점토를 파낸 거대한 채석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해자는 너무 좁고 깊어서 채굴에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고대 이집트의 채석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게다가 해자의 일부 구간은 실제로 바위 천장으로 덮여 있어 채석장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른 해자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아마도 이곳은 귀족들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죽은 왕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장소였을 거예요. 벽에는 이러한 영적 기능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는 틈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목적이 조세르를 위해 단지가 건설된 후 훨씬 후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자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 설계된 걸까요? 20세기의 한 연구원이 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자가 실제로는 특히 폭우가 내린 후 물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를 고려하면 이해가 돼요. 이 해자는 인근 평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가 덜 발생하기 시작한 훨씬 후까지 새 무덤들의 해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자가 조세르 단지 내에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수력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자에는 바위를 조심스럽게 깎아 터널로 연결한 여러 개의 구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획들은 물이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흐르면서 이동함에 따라 더 깨끗해지는 수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세르 단지에는 1년에 지하 갱도가 있고 일부 연구원들은 해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는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화산처럼 작동한 거죠. 용암 대신 물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거예요. 피라미드 유적지 중앙에 크고 깊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멍 안에는 거대한 뗏목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부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싶을 때 구멍에 물을 채웠어요. 수위가 높아지면 나무 플랫폼이 돌을 들고 떠올라 마치 거대한 수력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인부들은 돌을 플랫폼에서 미끄러뜨려 피라미드 위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깊은 해자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여과된 후 이 갱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갱도를 채우면 나무로 만든 거대한 수레가 떠오르면서 돌을 건설에 필요한 곳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놓이면 물을 빼내고 플랫폼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 다음 돌을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이 멋진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은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건축 공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더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똑똑하게 일하라는 개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셈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역이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그토록 멋진 수력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된 이론은 과거에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찼을 호수가 근처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 호수가 단지의 수력 시스템에 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이러한 호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이라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작업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대 건축업자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유압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기 피라미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세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0kg으로 나중에 체프렘 피라미드에 사용된 2.5톤이 넘는 블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멋진 물 끌어올리기 이론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애초에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원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조세르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마스타바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무덤은 지붕이 평평하고 측면이 경사진 직사각형 구조로 초기에는 꽤 흔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원래의 마스타바가 완성된 후 그들은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해서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건축이 이전보다 더 작은 6개의 독특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선 수력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을 거예요. 조세르의 스텝 피라미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심지어 존재는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물을 사용했다는 아이디어는 고대 이집트 공학에 대한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더해줘요. 피라미드는 자연경관과 물의 힘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념물 중 하나를 만든 건축가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촌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촌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물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볼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됐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한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의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1898년 여러분은 샤카라에서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 같다고 느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금, 필사본, 보물지도, 유명한 파라오의 미라. 잠깐, 나무새?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요. 몇 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가 실제로 고대 다녀 비행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샤카라 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물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40g으로 이집트에서 온 완벽한 오리지널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새는 깃털이나 다른 복잡한 장식도 없이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리와 눈이 있어 호루스 신의 상징인 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꼬리는 사각형이고 이상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다 지금은 사라진 조각이 있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다소 특이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의 용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었다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부메랑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새가 풍향계로 사용됐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하지만 카이로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막대기에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구멍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은 반박됐죠. 과거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새가 발견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 학자 칼릴 메시아 박사는 이 새가 단엽 비행기의 모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의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직각으로 설정돼 있었겠죠. 이는 비행에 필요한 공기 역학적 양력을 생산하기 위해 작동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 박사는 또한 당시에는 무덤에 기술 발명품의 미니어처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 기원전 200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런 거라면 항공기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라이트 형제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야 첫 비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모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중한 전시품을 장난감처럼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글라이더 디자이너 마틴 그레고리는 이번에는 발사나무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 꼬리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히스토리 채널은 공기역학 전문가를 초빙해 새의 또 다른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집트와 비슷한 기상 조건에서 이 비행기를 테스트했고 작은 비행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라오 시대의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을 발명했다면 오파츠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역사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유물,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 말이에요. 그리고 샤카라 새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1901년 한 그룹의 다이버들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회수했어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 메커니즘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는 물론 달의 위상, 다가오는 일식 날짜, 심지어 달이 하늘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20세기 중반에 발명됐어요. 농담이에요. 지중해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아 문명과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약 4,000년 전 동시에 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배관과 위생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더 나은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미노아의 화장실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장실은 옥상 저수지에서 지하 하수도로 물을 보내는 터널 위에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타입은 항아리에서 물을 얻어요.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동문은 1931년에 멋지고 새로운 발명품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헤로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불을 피워 열을 발생시켜야 했죠. 불 아래에는 물이 반쯤 채워진 놋솥이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놋쇠 냄비를 추역하를 하는 용기에 연결했어요. 불이 타오르자 물이 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을 당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헤론의 문이 열리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의식 중에 사원의 신비감을 더했어요. 으스스하네요. 최초의 배터리는 약 2000년 전 바그다드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타원형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약산을 채우면 배터리에서 약 1볼트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신성한 두루마리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디자인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1508년 그는 한쪽에 깔때기가 있는 유리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고 안쪽에 물을 넣으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 1세기 후 프랑스 과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각막에 접촉하는 미래형 렌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겠죠? 액체로 채워진 유리 튜브는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슬프게도 깜빡이면 불가능했어요. 몇 세기 후 유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눈에 맞고 착용자가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렌즈는 무거운 유리로 만들어져 눈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약 50년 후 콘택트 렌즈는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영국의 한 광학 기술자가 우연히 플라스틱 렌즈를 사포로 연마한 결과 각막만 덮어도 렌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살면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 데는 약 10일이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1858년 배달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바다 밑을 통과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발명품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발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미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서운 영화에서 본 소름 끼치는 캐릭터와 연관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라는 고대 문명과 그 통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라로 가장 유명한 민족은 고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죽은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라화 과정을 통해 인체를 보존하고 미라를 가구가 갖춰진 무덤에 안치하는 걸 고집했는데 이는 마치 미라에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자체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과 같이 주변의 자연순환을 봤어요. 또는 식물이 시든 후에도 항상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걸 봤죠.
이집트인들은 또한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영혼 오시리스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꿀, 수지, 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미라화와 같은 특정 의식을 따랐어요. 투트 왕의 미라보다 더 유명한 미라는 없습니다. 그는 30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했던 젊은 파라오였어요. 고대 왕의 무덤을 발견할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장지가 이전에 도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대 통치자들이 많은 귀중한 유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도난에 취약한 장소가 돼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이전에 발견된 다른 왕릉들처럼 도굴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잘 숨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의 미라는 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총 3개의 관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유행했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그의 DNA를 통해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로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는 확장 캠페인과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그가 통치자였던 시절의 많은 물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람세스 2세는 키가 1.8m 정도였고 약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미라를 살펴본 후 그가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라고 결론지었어요. 앞서 언급한 도둑들 기억하시죠? 그게 람세스 2세가 1881년에 재발견된 데이르 엘 바하리 왕실 미라 비밀 컬렉션에 있는 평범한 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예요. 다행히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여정이 겉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정말 지루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완성하는데 무려 70일까지도 걸릴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시신을 섬세하게 다루고 나트론이라는 소금으로 시신을 말리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문을 외우곤 했어요. 또한 시신을 더욱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린넨과 수지를 사용하고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투트 왕의 무덤 벽에는 장례 행렬부터 지하세계 통과까지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묘사한 복잡한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고 무덤을 영적 여행에 도움이 되는 물건과 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무덤 벽에는 이집트인들이 내세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집이 들어있는 특별한 책의 주문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대 무덤에 음식도 넣었어요. 고고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에서 36개의 빈티지 음료병과 8개의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이는 투트 왕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돕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음식과 물과 같은 많은 물품을 남겼어요. 파라오는 또한 일반적으로 무덤에 수많은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신구를 넣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튜닉, 스카프, 장갑,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종류의 리넨 의류와 팔찌, 버클, 펜던트, 목걸이, 반지 등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심지어 보호용 곤충이 그려진 귀중한 장신구도 포함됐어요. 일부는 저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아와 타조기 털로 만든 부채를 함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대 통치자들은 배와 함께 영원히 아파트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커다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트 왕은 여러 개의 배 노와 함께 묻혔지만 실제 배는 없었어요. 대신 세대의 전차와 귀중한 재료로 만든 수많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저승으로 여행할 때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음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미라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물건 중에는 오일과 향수병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행에 민감했다면 향기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라 중에는 금이나 상아 같은 귀중한 재료로 만든 고대의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그 게임 중 하나는 세넷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현대 체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유명한 미라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시술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남미의 친초로라는 고대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초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미라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미라 의식을 시작하기 약 2000년 전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라를 연구함으로써 고대 통치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아주 특별한 미라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초상화는 미라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매우 세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버스에 그려진 고전 초상화와는 달리 나무에 그려진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감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연구원들이 미라와 비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죠. 이 초상화 중 일부에는 나중에 미라에서 발견된 보석을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 이러한 미라 초상화가 발견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미라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기도 합니다. 미라는 극도로 춥거나 더운 환경, 산소가 부족한 장소, 시신을 보존하는 화학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명한 오토도 이 미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가 약 5000년 전 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프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가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믿었어요.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빙하에서 시신을 수습한 결과 실제로는 동기시대의 산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내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왕의 안식처를 마침내 발견한 것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형사 변호사에서 고고학자로 변신한 캐슬린 마르티네즈 베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공식적인 지원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짐을 싸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왕의 무덤을 찾겠다는 순수한 의지만 있었을 뿐이었죠. 캐슬린은 항상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월반을 했고 피아노, 체스, 수영, 무술을 마스터했으며 집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9세에 법학 학위를 받았고 고고학은 취미였어요. 실제로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고 유물을 발굴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클레오파트라에 매료된 것은 1990년 아버지와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책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찾으러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버지 파우스토 마르티네즈는 별 생각 없이 클레오파트라를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캐슬린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역사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 대화는 캐슬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고대 문헌, 특히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클레오파트라가 단순히 잘못된 남자에게 빠진 여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독립을 위해 위험한 정치 게임을 벌인 천재적인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책을 읽을수록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보면서 그녀는 고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대단한 멀티태스킹이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집착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다른 13명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통치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와 함께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믿지만 마르티네즈 박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사후세계 신 오시리스에게 바쳐진 고대 신전인 타포시리스 마그나에 묻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주춧돌 판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는 이 판은 중요한 신전 구조물 아래에 놓여 있었고 종종 신전의 건축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수호신인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티네즈는 그 누구보다 깊이 파헤치며 신전터 전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유적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다가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바로 신전에서 지중해로 바로 연결되어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 사용된 터널이었어요. 신전의 일부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는 이집트 당국이 수중 수색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전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그녀는 파라오가 누비아의 넓은 지역을 이시스 신에게 바쳤다는 내용의 주춧돌 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원하던 확신이었어요. 이 신전은 실제로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이었고 그녀의 이론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한 신전이 육지에 있었다면 두 번째 신전,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다로 무너져 내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수중 고고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타이타닉을 발견한 로버트 발라드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집트 당국의 지원을 받아 그녀와 그녀의 팀은 알렉산드리아 앞바다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수중에서 수천 년 전 해안선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이가 1.8에서 3m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한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사원의 조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인 현무암 블록도 발견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돌들은 수세기 동안 바다 밑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와 그녀의 팀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뛰어난 여성이 남긴 과거의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 중 하나를 풀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집트의 왕좌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클레오파트라는 10살 연상의 오빠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고대 왕족은 특이한 관습이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매 간의 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프톨레마이오스는 모든 권력을 자신이 가지기로 결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그저 한탄만 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1살의 나이에 이미 시나이 사막에서 군대를 이끌고 왕위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 무렵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율리우스 시저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기원전 47년 6월, 그녀는 카이사리온으로 더 잘 알려진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시저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이 시저의 자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집트 왕실의 규칙을 따르는 걸 막지는 못했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의 다른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입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 계속되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세계에서는 왕좌를 가문에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제쳐두고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유대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그녀는 국빈 방문을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성실한 여왕의 역할 대신 티베르 강변에 있는 시저의 개인 별장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기원전 44년 3월 율리우스 시저가 목숨을 잃은 후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오빠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일부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로 남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시저의 후계자로 마크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여왕을 견제하고 싶었던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신으로 분장한 채 호화로운 바지선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부인을 로마에 남겨두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본격적인 왕실의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로마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여왕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녀는 왕릉에서 왕관을 머리에 쓰고 플루타르코스가 황금 소파라고 부르는 곳에 누워 있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에서 패배하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 은, 진주, 귀중한 예술품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무덤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로마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었어요. 한편 안토니우스는 로마인들에게 생포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자해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꽤 충만한 인생처럼 들리네요. 1922년 11월 한 소년이 이집트의 사막산을 걷다가 바위에 새겨진 고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 계단은 투탕카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덤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보석, 직물, 페인트 칠한 꽃병, 장례식용 가면 등 약 5,000점의 고대 유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중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가 됐죠.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마침내 또 다른 대규모 발견에 가까워졌어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입니다. 이 여왕은 기원전 51년부터 30년까지 왕좌에 앉았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현역 통치자였어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통치기간, 그리고 그녀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고대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죽음과 매장지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주변의 고대 기록과 신전을 연구한 끝에 여왕의 무덤이 기원전 280년에 세워진 고대 도시 타푸시리스 마그나 아래에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곳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이집트 북부 해안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박사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박사와 고고학자 그룹은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1.3km 길이의 비밀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은 타푸시리스 마그나 신전 아래 바위에 뚫려 있었죠. 추가 발굴 과정에서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터널 깊숙한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사령관 마크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는 서로를 사랑했고 안토니우스를 반역자로 선언한 로마 원로원에 함께 반대했어요. 수천 년 동안 타푸시리스 마그나 영토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발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로 도시가 파괴되고 지하 터널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지막 왕조 통치 기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왕실 생활에 대한 많은 보물과 기록이 숨어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발굴 작업이 수중이나 진흙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요. 어쨌든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거기에 묻혀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과학자들은 항아리,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있는 수십 개의 동전, 이집트 여왕의 이미지가 있는 흉상을 포함해서 이를 확인하는 많은 것들을 터널에서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라메세스 3세, 투탕카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전히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많은 영화, 그림, 책에 영감을 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녀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한 통치자로 이집트를 위기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아랍어 문헌에 따르면 화학, 수학, 철학에 능통했고 여러 권의 과학 서적을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외교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남성을 미치게 만든 팜무 파탈이었다는 전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멋진 모델의 이미지는 할리우드가 유명한 여배우가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수행한 여러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적이기 때문에 교활한 유혹자로서의 이미지를 특별히 만들었고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조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그리스인이었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웠고 이 나라의 전통에 매우 민감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 정신, 관습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 수준을 높였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그녀의 영악함과 인상 덕분에 가능했죠. 그녀는 연극 공연과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쇼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애호가의 외향적 이미지 뒤에는 지적이고 계산적인 통치자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는 부유하고 호화로운 나라였으며 클레오파트라는 부를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한때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갈등을 겪었는데 여왕은 자신이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죠. 로마 황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그녀가 카이사르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부유하고 시끄럽게 도착하는 대신 눈에 띄지 않게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시종들이 카이사르의 개인 방으로 운반하는 카펫이나 리넨 가방에 몸을 감쌌어요. 카펫에서 나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결단력으로 로마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가까운 동맹이 됐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외교적 목적으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로마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보라색 돛과 은색 노가 달린 황금 바지선을 타고 도착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로디테의 형상을 한 옷을 입고 웅장한 캐노피 아래에 앉았어요. 그녀의 하인들은 큐피드처럼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고 향을 태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쇼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그리스 신화를 숭배하고 자신을 디오니소스의 화신으로 여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그는 이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됐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관을 지키고 로마와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안토니우스와 세 자녀를 낳았어요. 이집트에서는 큰 파티를 열고 권력과 함께 부를 누렸어요. 하지만 고위 관리와 이집트 여왕의 관계는 로마에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권력투쟁에서 안토니우스의 주요 상대였기 때문에 상황을 악용해서 경쟁자의 명성을 더럽혔어요. 그는 선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시민들의 눈에 교활한 유혹자로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아누스가 그녀의 매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죠.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원전 33년 안토니우스의 해군과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충돌하면서 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후자가 승리했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치도록 강요했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근처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쫓긴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중 하나에 숨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일부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독극물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녀는 독사 혹은 이집트 코브라와 같은 독이 있는 뱀을 자극해서 자신을 물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설에 따르면 독침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항상 머리빗 안에 독이 든 앰플을 가지고 다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바늘에 이 독을 적셔 자신을 찔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에 도착하면 세상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통치자로 간주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옥타비아누스는 궁정과 신전을 약탈하고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됐어요. 그는 성공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75세가 되자 끝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가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와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사이의 기간보다 여왕의 통치와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 사이 기간이 더 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암스트롱은 클레오파트라가 탄생한 지 2038년 후인 1969년에 지구 위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건설은 기원전 2560년에 이루어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상해보세요.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보다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고대 도시 타포시리스 마그나는 이집트 북부 해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아래에는 유명한 미스테리를 밝혀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터널은 당시로서는 기이하게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땅속에서 13m 길이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양과 건설 기법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대 발견인 유팔리노스 터널과 유사해요. 그리스에 위치한 이 두 터널은 두 지점에서 동시에 굴착하여 중간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어요. 수학과 기하학을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건설되었으며 산 근처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2004년부터 타포시리스 마그나 유적지를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은 이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단서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죠. 우선 이 도시와 신전은 클레오파트라의 조상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고대 신 오시리스와 그의 여왕 이시스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여요. 클레오파트라는 통치 기간 내내 자신을 이시스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곳을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지만 현대기술의 도움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위치를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땅을 파지 않고도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매우 오래된 터널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땅을 파기 전에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사진을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2011년부터 이곳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독이 있는 이집트 코브라에게 일부러 물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독성 물질에 익숙했고 심지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독을 빗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많이 있고 모두 그만큼 인상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처럼요. 이 유명한 여왕을 묘사한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룩은 여왕의 개인 미용사로 알려진 에이라스가 완성한 거예요. 눈에서 관자놀이까지 긴 라인을 따라 그렸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이크업 기법이에요. 에이라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에 걸쳐 중요한 인물로 클레오파트라가 비밀을 터놓았던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이라스가 곁에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칭송받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것만큼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래요.
물론 영화나 현대 이미지를 보면 대칭적이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전을 보면 그녀의 외모는 다소 평범해요. 백성들의 눈에 여왕이 더 강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동전에 그려진 이미지도 조정되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문헌에 묘사된 여왕의 모습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닌 목소리나 성격과 같은 다른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여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던 언니 베레니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레니케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클레오파트라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전국을 자주 여행하며 국민과 그들의 요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여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총명함과 학식 덕분에 곧바로 인기를 얻었죠. 문학에 대한 취향도 높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머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서만큼이나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의학과 화장품에 관한 책을 썼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러한 작품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그리스어, 이집트어, 에티오피아어뿐만 아니라 많은 아랍어 방언을 구사했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라틴어까지 구사했을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식단에도 신경을 썼을 정도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그녀는 다양한 생선을 포함한 간단한 식사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녀는 간식으로 속을 채운 비둘기 고기를 즐겨 먹었으며 손님에게도 제공했어요. 메뉴에는 야채와 파바콩 수프도 포함되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도 빼놓지 않았고 꿀을 좋아했어요. 최근에는 전문가팀이 그녀의 유명한 향수를 재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고대의 샤넬 넘버5와 같은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고급스러운 향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만날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향의 기본은 현지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인 몰약입니다. 카다몬, 올리브오일, 계피와 같은 다른 재료도 혼합물에 첨가됐어요. 그 결과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향수만큼 섬세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농도가 훨씬 더 진했고 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 그녀는 서쪽의 현대 리비아에서 이집트에 거쳐 동쪽의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영토를 통치했어요. 이는 여성이 통치한 영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도입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윤년과 윤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인 카이사르는 이를 공식 로마 달력의 일부로 채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1년이 정확히 365일보다 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연구하여 1년이 실제로 365일과 4분의 1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1963년 동명의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며 대중문화의 클레오파트라를 소개한 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가장 비싼 영화였어요. 원래 제작비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거의 4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대본과 제작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상징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들은 처음부터 79개의 세트와 26,000벌 이상의 출연진 의상을 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 의상만 약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이 영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를 킹투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명한 이집트 통치자 투탕카멘 왕과 연관시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이집트의 파라오였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우선 투탕카멘은 클레오파트라보다 약 13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혈통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지만 투탕카멘은 이집트 출신이죠. 1920년대 초 전 세계는 투탕카멘 왕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1922년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젊은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금과 보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죠. 하지만 사실이었을까요? 피라미드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정말 고대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을 때 참석했던 조지 허버트 카르나본 백작은 무덤 발견 5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발굴을 후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서 코난 도일경이 등장합니다. 셜록 홈즈의 원작자인 영국 작가 아시죠? 그는 사악한 정령이 탐험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죠. 농담이었겠죠?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문은 파라오의 저주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던 고고학자는 발견 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은 또다시 저주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과학에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은 바로 곰팡이였습니다. 해로운 곰팡이인 아스퍼길러스는 밀폐된 무덤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흡입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오늘날 의사들은 이것이 한 세기 전 불행한 탐험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곰팡이가 곡물에서 특히 잘 자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는 생곡과 빵으로 가득 찬 바구니 형태의 재물이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은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죠. 썩은 유기물은 위험해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은 3, 4일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질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물이나 공기 중의 습기에 노출되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집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에 있는 버려진 건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 젖어서 마를 방법이 없으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부터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썩은 목재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요. 기둥과 바닥 모두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쉽게 발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 건축자재는 변했고 위험 요소도 변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성면이에요.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택 단열재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방부터 방음제까지 모든 곳에 성면이 사용되었죠. 이 극세사 섬유는 뛰어난 단열 기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1989년 성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도 10년 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면이 손상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성면 섬유를 흡입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버려진 건물은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위험을 아시겠죠?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는 납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납 배관을 사용하여 샘물을 집으로 공급했어요. 또한 납으로 된 그릇에 요리를 했는데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납과 물은 부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당국은 1986년에야 납 배관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7%가 여전히 납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독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건축업자들은 납 페인트를 사용하여 목공예품을 코팅했어요. 버려진 건물에서는 이 납 코팅이 오래전에 벗겨졌습니다. 문과 창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납 먼지를 일으켜서 흡입하게 되죠.
먼지 입자는 적어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스는 색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가스는 보통 어떻게 누출될까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건물은 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탐험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끔찍한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 중 덜 심각한 일부 증상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보일러가 수년간 방치된 후 마침내 고장나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산소 농도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산소 농도가 8시간 동안 0.3%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과 창문이 테이프로 밀봉된 방에서요. 따라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감소가 더 적습니다. 산소가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은 인간 호흡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뿜습니다. CO2를 폐가스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낡은 건물 안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피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명확한 사고 능력을 떨어뜨려요. 하버드의 연구원들은 2016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직장인들에게 6일 연속으로 출근해 문제 해결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진은 모의 사무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서서히 높였습니다. 동일한 테스트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산화탄소 수치는 분명히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스트는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진행되었어요. 방문자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는 무너져가는 건물 안이 아니라 말이죠. 방문자라는 말은 무단 침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은 미국에서 범죄 행위예요. 이는 사유지와 공공재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건물 안에 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를 본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불쌍한 쥐도 겁에 질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쥐가 옮기는 질병의 목록은 꽤 깁니다. 하지만 설치류의 이빨은 다른 형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쥐는 이빨이 지나치게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갉아먹어야 해요. 새벽 1시에 배가 고팠던 적이 있다면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설치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전선입니다. 버려진 건물에는 전선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배선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1984년 이전에 세워진 구조물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루미늄 전선은 구리 전선보다 불이 붙을 확률이 55배나 높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리가 표준이에요. 낡은 건물에서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깜빡이는 조명,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연기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접지 케이블이 감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접지 케이블은 1960년대에야 표준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 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르프레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라 또는 와서 에프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엡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르프레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루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리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르프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프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프레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 어떤 산들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여서 신성한 건축가가 손으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정말 누군가가 산을 만들었나요? 아마존 열대우린 깊숙이 숨어있는 기괴한 원뿔 모양의 봉우리가 바로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허시키세스 한 봉지를 초록색 들판에 흘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이런 풍경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허시키세스와 영화 엘도라도를 혼합한 것이 현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족스러운 두 자연지형을 살펴볼 준비하세요. 페루의 세노 엘코노와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고대의 잃어버린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초콜릿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엘코노부터 시작하죠. 이 기묘하고 고독한 산은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의 아마존 중심부에 396m 이상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는 인상적인 산맥이 있어요. 북쪽의 이메리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죠.
엄밀히 말해 아마존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페루의 척추를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엘코노는 다릅니다. 우선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열대우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벽한 원뿔 모양의 산이 거대한 녹색 도리토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산은 큰 산맥의 일부도 아니고 형제산도 없으며 너무 대칭적으로 생겨서 거의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숲으로 덮여 있죠. 당연히 이것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화산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침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라미드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으며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도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까요. 네,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모체, 차차포야, 잉카 문명도 모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심지어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넓은 바닥이 무게를 지탱하고 뾰족한 꼭대기는 하늘과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외계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무역, 이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밀스러운 단일 세계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 자연에 완전히 삼켜진 거대한 고대 도시가 밝혀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도시 전체가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전체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중에서 엘코노를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말이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사면이 매끈합니다. 대칭이 기묘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닮았고 정글 덩굴과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이끼로 덮인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예요. 물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흥미진진해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신화처럼 말이죠. 또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엘코노는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안데스 우주론에서 엘코노와 같은 산은 땅의 영적 수호신인 아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죠. 수호자, 신, 모아나의 테피티처럼요. 다른 점은 남미라는 것과 조금 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여전히 이 산을 관광명소가 아닌 신성한 조상으로 여기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엘코노가 산인지 피라미드인지 논쟁하느라 바쁘지만 자연은 그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지역은 아마존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시에라 델 디비저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희귀식물, 수백 종의 조류,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 제규어, 자이언트 아마딜로, 심지어 돼지와 코끼리를 섞어놓은 것 같이 귀여운 맥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숲속에는 동굴, 샘,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코노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 모양으로 미루어 화산 원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른 이들은 침식 지형학의 드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람, 물, 시간이 한 팀을 이루어 완벽한 산을 조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종이접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누군가 드론, 지상투과 레이더,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학에 기반한 정중한 탐험을 시작할 때까지 엘코노는 그 비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때때로 세상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미스테리니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비로움이 계속되고 조금 더 달콤해지는 필리핀으로 떠나보세요. 5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1200개에서 1700개 이상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건기에는 풀이 갈색으로 변하고 갑자기 누군가 키세스 초콜릿 수백 개를 떨어뜨린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콤하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마치 외계인 조경가가 줄자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콜릿 언덕은 카르스트 지형의 희귀한 유형으로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은 한때 산호초와 해양 석회암이 지강력에 의해 해수면 위로 밀려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된 바위는 바람과 비, 지하 강에 의해 침식되어 대칭을 이루는 이 멋진 언덕을 남겼죠.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과학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지역 전설은 더 재밌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영화 호빗의 한 장면처럼 두 거인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 쓰러지면서 언덕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상심한 거인의 눈물이 흙으로 변해 잃어버린 사랑에게 바치는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국가 지질 기념물이자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고려 중인데 지질과 디저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홀 팡글라오 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간 후에 카르멘, 바투안 또는 삭바얀 마을로 향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지정 전망대, 생태공원, 언덕을 가까이서 탐험할 수 있는 ATV 투어도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라진 피라미드를 찾든 여름이면 초콜릿으로 변하는 산에 오르든 지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때로는 자연의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외계인이나 고대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